네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회생센터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규 회계사입니다. 예, 저희 회생센터로 이제 건설사들, 오너들이 많이 이제 자문이 오는데, 이렇게 보면은 온도차가 서울, 수도권, 지방 이렇게 있으면 지방이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극명하게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오늘은 지방 건설사 왜 이렇게 문제고, 지방 건설사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회생제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약간 법률 서비스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서울은 그래도 워낙 이제 시장도 크고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뭐 회생 관련된 변호사들도 사실 좀 찾아보면 많고 그런데 지방은 대부분은 이제 민영사 위주로 하시는 변호사들이고 숫자도 사실은 적거든요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회생 사건을 많이 해본 전문가를 찾기도 실제 대면에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더 어렵고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.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이 건설사는 뭐냐 하면 그냥 돈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휴대폰 아무리 잘 만들고 해도 안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결국 재료 때 공급하는 지출되는 거하고 팔려서 매출 들어오는 게 균형이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지방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보다 훨씬 더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팔린다. 그러니까 지방 건설사의 물건이 더 안 팔린다. 근데 서울은 그나마 좀 팔린다. 그래서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한번 읽어주시죠. 네, 지방 건설사 분양 실적 저조, 업체명이 이제 뭐 라인건설, 경남기업, 우방 등 100% 참패 수두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청약 미달률이 2022년 기준에는 이게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 46%가 청약에 미달했는데 이제 2023년에는 85%가 청약이 미달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상 이제 PF를 해주는 거는 분양 완판돼서 잔금이 그때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되니까 PF 자금이 공사비로 계속 나가는데 이 자금이 안 들어오고 만들어진 집이 재고로 쌓이는 거죠. 근데 이 재고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시행사가 이제 책임을 지도록 돼야 되는데 이제 시행사가 잘 될 때 이제 시공을 이제 수주를 따내려는 시공사들이 앞다퉈서 신용공여를 하겠다라고 나중에 안 팔리면 내가 떠안겠다, 뭐 채무 인수를 하겠다, 책임 준공을 하겠다 이런 걸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리스크가 그냥 시공사로 그대로 전이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금융사가 시공을 할 돈을 빌려줄 때 금융사 혼자 온전히 리스크를 질 수 없으니 건설사까지도 네가 들어와서 뭐 책임 준공을 하라 또는 부채 인수를 하라 뭐 이런 조건들을 갖다가 걸게 됐는데 그 조건들이 걸리면서 시공사들은 부채에 대한 그 우발 상황이 굉장히 커진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이제 브릿지론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됐는데, 브릿지론을 이제 본 PF가 가기 전에 잠시 단기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토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, 그 토지 잔금, 브릿지론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 기간만 넘기면 되게 되게 고금리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본 PF로 전환하면서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는데 일단 빚은 져놨잖아요. 토지 그 대금 계약을 해놨으니까. 그러면 그 금리가 뭐 제가 듣기로 막 18%도 양호한 수준까지 갔거든요. 부도가 나면 그 계약금 토지 그거는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. 그냥. 네네네. 근데 이제 뭐 레버리지를 서해교수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쓰니까 1조 원짜리 사업하는데 뭐 토지 때 관련돼 가지고 계약금 100억 넣었다. 뭐 아니면 1000억 넣었다. 근데 10% 계약금 넣었는데 본 계약 잔금의 10% 정도는 1년만 연체돼도 그냥 맞습니다. 싹 다 날아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인수할 채무도 시공사가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. 그래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브릿지보다는 이제 본 PF의 부채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회생 들어갔던 이제 건설회사들 보면은 막 부채가 조단이거든요. 태형 10조. 그렇죠. 뭐 태형은 뭐 안 들어갔지만도 10조. 대조량이라든지 뭐 대우산업개발도 뭐 3, 4조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네. 그 어마어마한 부채가 야 이만큼 돈을 빌렸다고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부채들은 이제 건설회사가 전체 그 각 현장별로
그리고 전체 대출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될 때 내가 인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그 중에 향후에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그 금액의 뭐 일부 금액만 건설회사가 사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. 예. 그래서 뭐 지금 지방건설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의 저조에서 시작된 것이 채무를 부담하는 이 전체 채무의 부담이 우리한테까지 다 오는 상황. 예, 그래서 그러니까요. 너무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여기 기사 이거 뭐 소비자 신문이라는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청약 홈을 분석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방 건설사 중에 이제 호남에서는 중흥토건, 뭐 호반, 뭐 중흥건설, 제일건설 쭉 얘기했고 뭐 보광종합건설, DS종합건설, 해림건설, 충청권의 뭐 계룡건설, 그다음에 뭐 대원건설, 원건설 이런데 전부 그다음에 우방, 경동건설 이게 모두 지방에 대해 쭉 얘기했지만 다 미달났다라고 하거든요. 결국에는 그럼 이거 분양이 안 된다, 안 팔린다, 안 팔리는데 공기에 맞춰서 한마디로 물건을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다 지어놓을 의무는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. 천천히 만들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지금 안 팔리는 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거냐. 그래서 문제는 이렇다는 거는 뭐 잘 아는 많이 얘기죠. 알고 계실 거고 설명도 꽤 뭐 많이 드렸을 것 같거든요. 그 결국은 버틸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엄동설안의 뭐 엄혹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롯데건설이나 신세계건설은 이제 막 위험하다고 해도 그룹사에서 지원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데는 돈을 넣어가지고 급여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계속 자기가 현장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버틸 수 있나? 차입해 올 수는 없고 이미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들이 계속 오는 상황이 되면은 추가적인 뭐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나 또는 운전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또 현장별로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만들면서 이제 그런 현장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여기서 공사를 다 완료해서 여기서 수익 난 걸로 다시 다른 현장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순환을 돼야 되는데 그 순환되는 과정이 한 곳에서 여기서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견뎌야 되면 여기 들어가야 될 비용도 마찬가지 예상했던 비용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. 받을 돈으로 가지고 여기에 지출하기로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다 안 돼서 분양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이 분양이 안 되는 게 2년까지도 간다, 2, 3년 간다. 그동안 나는 버틸 수 있는지,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안 하고 그렇죠. 버틸 수 있는지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.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토끼굴을 3개를 판다. 네.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, 안전한 토끼굴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네. 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, 당연히 하시고 계실 것 같고. 그래서 결국은 워크아웃 아니면 회생 아니면 뭐 파산이야 뭐 청산하는 거 워크아웃 아니면 회생이거든요. 그거 유지를 하려면 뭐 파산도 뭐 사실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비용이 정해져 있고 써야 될 돈 정해져 있고 돈은 지금 아직 분양이 안 돼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달 고정비 뭐 급여 뭐 다 나가야 되는데 뭐 재료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냥 비용을 줄이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좀 깎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하는 게 금융사건만 깎아달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이고 전부 다 그냥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회생입니다. 그러면 최근에 이제 태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워크아웃을 선택했던 건데 그 뭐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과연 워크아웃으로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그냥 기존 현장에 대한 그 매달 나가는 돈들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. 그 금융권 부채 이자는 줄여준다고 쳐요. 그거 말고도 하청업체에 들어갈 돈이라든지 급여들이 있잖아요. 네. 이 돈을 영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느냐. 안 되면 빌려야 되는데 주채권자가 또 빌려줘야 되죠. 빌려줘야 되거든요. 워크아웃 네. 그걸 살리려면. 네. 근데 그때 그냥 주느냐. 그냥 안 주죠. 담보
집단 주식 담보 다 계열사 그렇죠. 담보 다 잡고 네. 적어도 요거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경영권은 포기해라. 네. 이거 이제 회사 살리려면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대우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 갔다가 결국에는 뭐 매각이 된 거겠죠. 맞습니다. 네네. 그 이제 결국은 태영도 그룹사 전체로 그러니까 살리려면 전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물에 빠진 사람 비유를 뭐 많이 드는데 태영건설이라는 예전에 엄청 그 효자가 빠졌는데 이 친구를 살리려고 태영건설의 모든 가족과 친인척이 또 물에 같이 빠져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태영건설이 원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같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. 뭐 물론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워크아웃을 실제 가보면 워크아웃에서의 주도권, 헤게모니를 금융기관이 그냥 쥐는 거니까 네네.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게 저는 좀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. 그러면 지방 건설사 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뭐 거기 보면 뭐 수분양자도 있고 대주단도 있고 신탁사도 있고 네네. 시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생센터에서 회생을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번 말해 볼까요? 네네네. 일단 대주단 대주단은 뭐 원래 이제 본인들이 돈 빌려주면서 그 시행사는 못 믿으니까 시공사를 했죠. 시공사 너도 보증 서라. 내가 정이나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시공사 너한테도 네가 다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채무를 인수해줘야 된다. 이런 책임 준공을 네, 시키죠. 네, 네, 네. 근데 시공사가 나 못하겠어요. 그냥 나 회생 들어갈래요. 해서 회생에 네. 들어가 버려. 그러면 대주단은 너 책임 준공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? 그럼 너 보통 경우 너 손해배상 그쵸. 책임이 부담해야 네, 되는데 네, 네. 손해가 애매한 거예요. 아직은. 아직 다 알 수 없죠. 알 수 없고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 그 회생 채권을 신고해. 그러면 뭐 받을 길이 사실 없죠. 네. 그래서 대주단도 깝깝한 거예요. 아무리 되겠죠. 토지 담보 잡아가지고 뭐 혹은 뭐 그런 경우에 대주단과 협상할 길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런 말씀 드리기면 회생에 딱 들어가면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. 대주단이 오히려 을이죠. 좀 어떻게 좀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왜냐면은 100억 회생시권 신고해봐야 얼마 못 받죠. 뭐 10억 예를 들어 받는 거 의미 없거든요. 대주단 입장에서도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사를 끌고 가서 그 마무리를 지어야 대주단 입장에서도 가장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회생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타절되는 공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이고. 네. 다음에 이제 신탁사 대부분의 이제 담보 신탁을 하거나 네, 관리형 뭐 토지 개, 신탁을 개발형 네, 뭐.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신탁사는 토지를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네.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서는 회생 절차에 빠져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회생도산법 학회에서 되게 말이 많습니다. 왜 빠지냐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신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뭐 지금 회생 절차에 빠지고 있으니까 토지 담보한 거를 공매를 쳐가지고 거기서 회수할 거냐 이런 네. 아니면은 어떻게든 신탁사도 이제 그냥 공매 쳐서 끝나는 뭐 담보 신탁 같은 경우는 뭐 고민 안 하겠지만 개발 신탁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맞아요. 모든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중간까지도 자기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죠. 이 건설사를 그냥 아웃시키고 다른 건설사를 바꿔야지 그 가장 유리한가?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설사를 유지시켜 가면서 이행을 하는 게 유리한가?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똑같이 대주단과 똑같이 회생하는 회사에 청구해봐야 받을 수 있는 돈 빤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마지막 그래도 준공을 시켜야 무언가 엑싯이 되니까 준공을 하는 가장 큰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서 이 회생회사한테도 야 일부 그냥 공사 마무리해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네, 과연 이제 담보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 신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뭐 몇 프로 해줘가지고 1순위 뭐 우선수익권자가 나는 뭐 상관없어 난 그냥 공매 쳐서 1순위 그것만 가져갈게라고 네네네. 하는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그냥 개별 토지로 그냥 공매로 사가기는 어려울 거고. 당연하죠. 결국 다른 개발사가- 시행사, 다른 이제 이걸로 개발할 때가 찾아가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. 공매 쳐도 그
그 우선 수익권자들이 과연 회수가 가능한지 아주 특수한 경우 이제 엄청나게 1순위 수익권자가 낮게 하시는데 빼고는 그 우선 수익권자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고민이 되겠죠. 네, 그래서 신탁사는 아까 말한 담보신탁이든 관리형 뭐 토지 신탁을 하더라도 다 신탁사 역시 문제가 있고 회생 들어가는 기업들이 뭐 그냥 이건 원래가 좀 안 좋은 뭐 회사인데 뭐 그렇게 수주했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의해서 뭐 막 시공 능력 10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막 무너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고민을 해볼 겁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사비 직불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하자. 계속해서 우리가 직불을 해서 우리가 하자 하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게 아닐까? 그렇죠.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생 들어온 회사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거든요. 네, 시공사는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부채를 다 부담을 하고서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. 그 오너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. 네네네. 그러니까 시공사가 솔직히 이제 그 오너가 딱 건설사 하나만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진짜 고민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회생 들어가서 자기의 경영권이 다 주식이 뭐 소각되거나 해가지고 경영권을 다시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건설사 말고 다른 계열사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그것도 막 연대보증 막 이렇게 엮여 있어 막. 그런 경우에는 얘라도 빨리 어떻게 수술해서 이 경영권은 없애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살려야죠. 좀 살려서 재기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아까 말씀드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사실 태영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. 연대보증이 있었던 부채를 먼저 갚고 일단은 손절을 하고 싶은데 대주단에서는 야 너만 살라고 하냐. 다 같이 들어와야지. 그리고 이 주식도 담보해. 이렇게 하니까 태영 입장에서는 다 죽어야 되나? 이렇게 다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왜 그 개인 사주가 태영에 사제 출연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. 난 주주인데 왜 회사가 망하도록 나는 뭐 몇백억이 남는데 왜 이 몇백억을 주고 가는데 너도 10조 부채 중에 500억 이게 뭐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뭐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그분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조언을 듣고 잘 판단했겠습니다만 약간 옛날 스타일의 사제 출연 막 이런 거란 생각이 비슷하다. 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1, 2년 안에 부동산 경기 다시 돌아온다. 그래서 미분양 좀 할인해서 팔면 살릴 수 있다. 지금 만든 물건 다 팔릴 수 있고 다 우리가 이익 포기해서 돌리면 살아난다.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건설사를 가지고 있거나 뭐 다른 계열사가 있는 회사들도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내가 마련하고 갈 거냐 라고 보면 부채가 넘어올 때 내가 그거를 막고 갑과을도 바뀌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회생이라는 제도를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막연하게 이제 몸이 아픈데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막 어디가 무릎이 아프네 검색하고 병원에 안 가. 네, 뭐 그럴 수도 그게 있죠. 문제고 네, 지금 네. 이거 보는 채널에 있는 분들도 본인은 경영적인 어떤 전문가신데 이런 위기에 왔을 때는 진짜 이걸 많이 한 전문가하고 정확하게 진단과 상담을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렇다고 뭐 라이센스도 없는 뭐 예컨대 뭐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가서 여기 아픈데 막 이렇게 물어봐야 오히려 오판하기만 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이제 회생 들어가기 전에 뭐 폐업한 데 너무 많거든요. 회생 제도가 있는데 이용을 못 하고 그냥 다 폐업해요. 하다가 그거는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거에서 충분한 정보를 못 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진단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선택해 볼 만한 괜찮은 옵션인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다른 방안을 결정하시는 것. 네. 뭐 이렇게는 좀 하지 않을 수 있게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너의 피해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. 오늘 좀 길어졌는데 네. 그 수분양자하고 뭐
지금 주택보증공헌공사의 그런 문제, 그리고 뭐 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, 그리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이제 30세대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네.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